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신방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에서 기후대응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신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가 연이어 찾아오면서 우리나라에 역대급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를 계기로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상 전문 기자를 꾸준하게 채용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우연히 KBS에 기상 전문 기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합격한 후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혜정 기자님은 언제부터 이 기후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2020년 여름에 남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를 보면서 경각심을 느껴서 기후 위기를 취재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기후 환경 이슈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기상 전문 기자로서, 그리고 이 기후 대응팀 기자로서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생생한 경험, 그리고 우리 언론의 기후위기 보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기후변화 기사에 독자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언론이 기후변화 뉴스를 다루기 시작한 건 훨씬 전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독자들도 이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또한 기후위기를 보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때로는 보람도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기후위기 보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선배가 처음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기 시작한 2008년과 지금의 기후위기 보도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2008년이라니 정말 옛날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도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나 폭우, 태풍, 장마, 한파 같은 날씨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배경에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기후변화가 있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당시엔 아직 기후가 위기로 변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뉴스로 다루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 방송 뉴스는 매우 짧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보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 같은 이 아열대나 열대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배가 된다. 아니면 열대 물고기나 해파리가 제주 바다에 나타났다. 아니면 한겨울에 개나리나 진달래가 개화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 양상을 보여주는 뉴스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뉴스들이었네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2010년부터는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북극의 해빙, 씨아이스가 많이 녹으면서 북반구, 중위도까지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기후학자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온난화가 심해지면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아예 겨울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북극발 한파가 찾아오면서 원격 상관, 즉 텔레커넥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격 상관이라는 단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격 상관이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떤 지점의 현상이랑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관계를 갖는다, 이런 특성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북극의 변화, 또 적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엘니뇨나 라니냐, 또 인도양과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 등 지구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돼서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2015년에 세계 기상기구 WMO가 뉴 노멀을 선언을 했고요. 특히 2019년 영국 가디언이 위기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 기후위기, 기후재앙, 그리고 기후비상사태라는 단어들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꾸준한 노력 덕분에 언론 전반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보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특히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라는 키워드를 담은 보도는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2021년에 정점을 찍었다고 해요. 하지만 기상 전문 기자로서 힘든 점도 많습니다. 저희는 입사부터 거의 퇴사까지 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극소수거든요. 실제로 현재 피드를 뛰는 기상 전문 기자는 3명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365일 재난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긴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기상 전문 기자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사실 데일리 취재를 하다가 소진되는 건 기후 담당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건이나 정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해도 매일의 마감에 쫓겨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기후위기라는 게 개별 사건만 봐서는 이해도 안 되고 공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만약에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점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하나 이어서 왜 기후위기와 연결돼 있고 우리 삶에 중요한지 전달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보도하는 기자의 역할이니까요. 네, 위급한 재난 상황을 제외한 기후 뉴스는 저희 9시 메인 뉴스에 방송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공들여 취재를 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중요한 내용인데도 이게 먼 미래의 일이라거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재난 상황이 아닌 이상기후 보도가 뒤로 밀리는 거는 사실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장이 있어야만 기후위기의 실체가 느껴지고 보도 가치가 생긴다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기자들은 예를 들어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50년, 2070년쯤엔 어떠한 위험이 닥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과학 연구를 인용한 보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독자들은 이런 내용을 읽으면 결국에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의 기사는 필연적으로 가능성의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또 현장 기자들은 재난보도나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기사 자체가 독자들을 기후 우울에 빠지게 할 것 같다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예일대에서 2019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떠올릴 때 느끼는 주된 감정은 걱정과 무력이에요. 독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기도 전에 질의 희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날씨와 기후 관련 전반적인 이슈를 기상 전문 기자나 또 환경부 출입 기자에게만 맡겨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후가 변하면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고 경제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상 언론사 전 부서의 기자들이 기후위기라는 이 의제를 놓고 따라 붙어도 모자랄 판이지만 아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집니다. 10명도 안 되는 기자들이 기상청과 환경부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후팀 소속 기자로 일하면서 취재한 정부 부처만 해도 환경부와 기상청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기후팀 기자 혼자서 해내기에는 좀 부담인 것도 사실이죠. 네, 예전에 이상기후로 대파가 금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파 한 단에 10,000원 가까이 오르면서 파를 직접 길러 먹는 이 파테크까지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대파 최대 산지인 신안 임자도에 찾아가서 기상 전문 기자가 대파 산지에 간 이유는?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대파 파동의 배경에 그 역대급 이상기후가 있었다는 내용을 현지 농민들 그리고 기상청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기후와 경제가 콜라보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상 전문 기자가 기상 쪽만 취재할 수도 있었겠지만 생활 경제가 결합이 되자 내용이 훨씬 풍부해졌고요. 만약 이런 뉴스를 경제부 기자와 함께 두 꼭지로 했다면 더 좋았겠죠. 자신의 전공이 또 인문계여서 기후를 취재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 인문계 출신 기자인데요. 인문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이 매우 공감이 돼요. 하지만 기후위기 보도에 관심을 갖는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 기후 분야 기자들 중에는 더 나은 보도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기자들 간의 스터디 모임도 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인문계 출신 기자가 갖는 기후환경 보도의 강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자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아니까 그 눈높이에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고요. 또 보도에 호소력이 있으려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자들이 과학 배경 지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후 보도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전후해 보도국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2018년에 한 달 넘게 폭염이 이어졌죠. 그리고 폭염 경보가 계속됐고 온열질환 사망자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이 폭염이 일상이 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실감을 했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습니다. 2019년에는 태풍 7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요. 태풍이 연이어 올라왔고 거의 그때는 재난방송을 하느라 전 집에 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생방송을 20시간 넘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기상 전문 기자의 뉴 노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약 3년간의 이상 기후가 결국 기후위기 보도에도 전환점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2020년에는 54일의 최장장마가 중부지방을 덮쳤습니다. 기상청 예보관들조차 처음 겪어보는 이 장마전선의 움직임 때문에 한숨을 쉬었고 아무도 언제 장마가 끝날지 속 시원하게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기후 예측과에 있던 장기예보관들이 그해 장마를 겪고 줄줄이 다른 부서로 나갔다고 하니 그들의 트라우마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상기후가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한 이후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제일 먼저 부서의 이름이 재난 미디어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재난에 대한 보도, 기후에 대한 보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였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 등 다른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충원이 되면서 기후위기 대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기후와 환경 분야를 적극적으로 키워준다니 마음속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뉴스 홈페이지에는 기후는 말한다 라는 메뉴가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기후 관련된 보도를 차곡차곡 여기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보도에 달리는 수많은 댓글과 공감을 보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2020년을 전후로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기후 전담팀이 KBS처럼 생기기도 했고 기후변화 관련한 심층 기획도 정말 눈에 띄게 많아졌으니까요. 저희 한국일보에서도 기후대응팀이 생긴 이후로 관련 기획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저희는 2021년 한 해에는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2022년에는 그린워싱 탐정이라는 연중 기획을 매달 보도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기후환경 분야의 기획을 이렇게 1년 내내 연재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2022년 여름에 북극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사라지는 빙하 그리고 갯벌로 변한 북극을 마주했는데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북극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또 온실가스 방출이라는 시한폭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9시 메인 뉴스에 4일간 연속 보도했습니다. 시사기획 창으로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라는 다큐도 만들었는데요. 일단 북극의 그 생생한 풍경, 극적인 변화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반응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수백만 회에 이르고 댓글도 수천 개씩 달렸는데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북극이 고장나고 결국은 기후재난이라는 부메랑 때문에 이게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시청자들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주제로 후속편을 만들어 달라는 심의실에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그 다큐를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극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도를 할 때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나의 일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위주로 취재를 선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북극 다큐를 통해서 보니까 생생한 현장이 담긴다면 먼 장소의 이야기라도 기후위기에 대한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지난 여름에 해외 도시들의 탄소 중립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한 달이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긴 프로젝트였지만 발제를 할 수 있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취재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가 중요해지니까 이런 심층기획의 필요성도 설득력이 생긴 것 같아요. 2021년 여름에 저는 나는 재난 생존자입니다라는 기획으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만나서 무엇이 가장 힘든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재난은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평온한 집안에서, 그리고 퇴근하는 지하차도에서, 산책하던 강변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난이 앞으로도 잦아진다면 우리 모두가 잠재적 재난 생존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나의 일로 공감해야 탄소 중립을 향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기후 보도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전에는 강건더 불구경이었다면 지금은 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끝나지 않는 산불, 그리고 초강력 태풍의 상륙 등 재난이 이렇게 잦아지면서 이제 기후위기로 연결이 되고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하고 걱정하는 시청자들이 매우 늘었습니다. 저도 2021년 유럽 대홍수로 피해를 입었던 독일 서부의 한 마을을 방문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날이 2021년 7월 14일, 홍수가 난 뒤 딱 1년이 되는 시점에 찾아간 거였거든요. 선배가 만난 분들처럼 독일의 재난 생존자들도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기후위기의 경험은 보편적인 거죠. 독일은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앞장서는 국가잖아요. 독일에서는 재난을 겪은 후에 어떻게 재건을 하고 있는지, 대홍수라는 사건이 독일인들의 기후위기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고 싶었어요. 물론 독일이라고 천년 만의 대홍수라고 불리는 큰 재난 앞에서 빠른 회복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피해 구제 및 재건 과정에서 향후 닥칠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설계를 고려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우리나라의 2020년 최장 장마 이후의 수해 대책과 비교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독일 사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우리의 문제와 연결을 하니까 더욱 반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 시민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겠죠? 최근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체감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의 보도를 보고서 직접 연락을 주시는 시민들도 계셔서 관심과 공감도 더 커졌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초등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던 거였는데요. 지난해 저는 기후위기와 식습관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상당하고 어떤 식습관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좋을지도 소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끼 밥상 탄소 계산기라는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한 학교 선생님이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학생들은 그 계산기를 이용해서 그날 점심때 먹은 음식에서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 양을 자동차 주행 시에 배출되는 양 또는 소나무 심기를 통한 감축량과 비교를 했고요. 저는 실제로 수업에 참관을 해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제가 만든 콘텐츠가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활용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이 정치와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잖아요. 개인의 일상적인 실천도 역시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당부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로 기사의 제목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사의 제목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제목보다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를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심층적인 기사를 쓰면 너무 어렵다, 아니면 너무 길다, 이래서 독자가 외면한다는 이 고정관념이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독자들이 그런 기사를 차분히 읽어봐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도 좀 더 열정적으로 취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낚시성으로 조회수만 늘리는 기사나 오해와 분열을 조장하는 기사는 과감하게 외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의견에 다 공감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정파성에 갇혀서 기후위기에 관련된 팩트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기사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성과가 나쁘니 폐지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 성과가 나쁜 게 재생에너지라는 발전 방식 자체의 한계인지, 또는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 건지 그 내막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결론을 말하자면 기후위기 이슈에 얽힌 이 복잡한 조건들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취재한 기사에 더 가까워지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심층 취재 기사를 계속 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독자와 시청자들의 응원과 관심 덕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상 전문 기자로 혹은 기후대응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이 그만큼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행동해줘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 보도 현장의 이야기에 대한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